안녕하세요, 새내기알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제 맨발 걷기 1년을 정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해, 즉 2023년 7월이었습니다. 지금이 24년 11월 초니까 16개월 정도 한 것이죠. 솔직히 완벽하게 매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매일 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하루에 2번씩 한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 1년 정산이라는 말은 지난해 10월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와 비교해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월에 가기 전에 부랴부랴 기초적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냥 동네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해볼 터인데 우선 숫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숫자로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효과는 이야기 중간 틈틈이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건강과 관련해 목표로 생각하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속에는 혈액검사 결과지를 보는 방법도 은연중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혈액검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시고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일 궁금했던 것은 소변 검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검사에서 단백뇨 의심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콩팥 전문 의사한테 가서 보다 확실한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변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소변에 거품이 가득했었습니다. 소변에 생긴 거품이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뇨를 의심해 보라는 게 일반적인 권고인데 제 경우에는 5분이 지나도 절반 정도 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확실히 단백뇨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볼까 하다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던 것은 그 즈음에 혈압이 급격히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맨발 걷기 시작한 지 한 4개월쯤 지난 때였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하고 45일 정도 지나서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맨발 걷기 전에는 약을 먹고도 140이 넘었고 병원에 가서 재면은 160을 넘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 하면서 혈압이 정상 수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콩팥 기능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용 소변 검사 키트를 사서 주기적으로 검사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검사 키트의 값은 거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료가 점차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품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나오더라도 1, 2분 이내에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검사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매우 깔끔했습니다. 저는 그냥 맨발 걷기만으로 콩팥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당시 상당히 큰 결심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게는 큰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통증은 다 낫지 않고 있습니다. 4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촉촉한 협착증에 갑자기 디스크가 터져서 어마어마한 통증이 왔습니다. 통증을 견디기 위해 상당히 많은 양의 진통 소염제를 하루 3번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으로 해서 마약성 진통제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맨발 걷기를 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맨발 걷기로 어느 정도 통증이 관리되기는 했지만 맨발 걷기가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특히 잠자는 시간 동안 통증이 생기면 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는 거품료를 해결하기 위해 허리 통증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진통소염제가 콩팥을 망가뜨린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겨울 저는 겨울 내내 거의 빠지지 않고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통증을 가라앉혀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어느 정도 통증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통증약은 한 번에 끊지는 못하고 서서히 줄여나가다가 한 달 정도 됐을 때 끊었습니다. 통증약을 끊고 2-3달은 많이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가 아니었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왜 맨발 걷기가 통증을 줄일 수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것도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치로 나타난 콩팥 기능은 좋았습니다. 크레아틴 숫자는 낮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크레아틴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이 안 되면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매년 평균 1%씩 사구체 여과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백뇨가 있으면 그 감소율이 1%가 아니라 3% 되고 5%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무서운 겁니다. 제가 거품뇨에 굉장히 민감했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혈액 속의 요소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단백질은 간에서 요소로 합성된 후 혈액을 따라 콩팥에서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수치가 높으면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이고 낮으면 간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정상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큰 위안이 됩니다. 만약 소변에 거품료가 나온다면 긴장하시고 그 원인과 대처 방안을 꼭 찾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 콩팥 전문의를 만났다면 어떤 처방을 받았을까요? 통증을 견디고 허리 통증 약을 끊어보라는 권고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단백뇨 치료약을 처방받았을까요? 콜레스테롤 검사는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작년보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적을수록 좋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성지방은 126으로 정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HDL 콜레스테롤이 31이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남자의 경우 HDL은 기준치인 40을 넘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HDL이 좀 더 올라가길 기대했습니다. HDL을 올리는 방법은 뚜렷한 게 없고 그나마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맨발 걷기가 비록 강도는 낮지만 그래도 운동이라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해왔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별 성과가 없어서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아마도 제 몸무게가 늘어난 것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 몸무게는 지난해보다 3kg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당시 몸무게는 68kg였는데 그때가 아마 맨발 걷기 효과가 거의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올해 내내 69에서 71kg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은 맨발 걷기 4개월 차였습니다. 당시의 혈압은 혈압약을 끊고도 115에서 125 사이였고 몸무게는 68kg를 지나서 67이라는 숫자도 가끔 보였습니다. 저희 목표 몸무게는 65kg인데 그 수치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었고 곧 달성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거기서 멈췄습니다. 혈압은 지금 그때보다 10 정도 올라가서 125에서 135 사이이고 몸무게는 69에서 71kg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만약 음식 조절을 실패하면 곧바로 요요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살을 빼서 1년 이상 유지했던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준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전에도 10kg 정도 감량은 여러 번 했었지만 1년 이상 그 몸무게를 유지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였을까요? 제게 혈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 초 혈관 정밀 검사에서 혈관이 매우 경직되어 있어서 혈관 나이가 최소 15년은 더 늙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쉽게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혈압이 10 정도 오르고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간 것은 몸무게가 늘어난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다이어트 효과는 이미 끝에 다다랐고 맨발 걷기만으로 더 이상의 체중 감량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앞으로 저는 맨발 걷기와 인슐린의 시너지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간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AST와 ALT는 간세포에 있는 효소입니다. 간세포가 파괴되거나 손상되면 이 효소가 피 속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높으면 좋지 않습니다.
간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간 수치가 이 두 항목을 말합니다. ALP는 알칼리 인산 분해 효소라고 하며 대사된 물질을 세포막을 통해 운송하는 일에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간, 뼈, 내장, 태반 등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간이나 담도 뼈에 이상이 있으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감마 GTP는 간의 해독작용에 관계하는 효소입니다. 주로 간이나 쓸개에 분포합니다. 이 효소는 특히 알코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알코올성 간 장애의 지표가 됩니다. 감마 GTP 효소는 간이나 쓸개 세포가 망가지면 피 속으로 흘러나와 수치를 높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지표가 대사성 질환,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혈액 총 단백질의 60%를 차지합니다. 알부민은 혈관에서 체액, 즉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호르몬, 비타민, 약, 칼슘 등의 성분을 몸의 곳곳에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알부민은 몸의 각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빌리루빈은 수명이 다한 적혈구의 혈색소 대사산물로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도를 거쳐 십이지장으로 배설됩니다. 빌리루빈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배설이 잘 안되면 간질환, 황달, 빈혈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빌리루빈 수치를 흔히 황달 수치라고 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 저의 간 수치는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사에서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수치는 간 수치로 알려진 AST와 ALT 그리고 알부민 수치였습니다. 저는 1년 전쯤부터 오가피, 방풍, 우술, 두충, 대추, 생강을 섞어서 만든 차를 마셔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잘 알려진 약초이지만 그래도 혹시 간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혈압 같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 수치가 조금도 나빠지지 않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약초들은 허리 통증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알부민은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삼투압으로 물을 붙잡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혈액의 알부민 농도를 될 수 있는 한 높이고 싶었습니다. 몸속에 물의 양을 최대한으로 가져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몸속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물을 최대한 많이 마시고 별 탈 없이 물이 몸속에 고루고루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 저는 알부민 농도와 나트륨 농도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화를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몸에 물기를 채우기 위한 제 노력은 나중에 물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저를 조금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치는 이와 같습니다. 수치를 보면 아주 초기 당뇨 전 단계입니다. 제가 긴장한 것은 아주 작지만 지난해보다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모두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검진을 한 의사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지표가 나쁜 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혈압이 가장 좋을 때보다 10 정도 올랐고 중성 지방이 늘었고 HDL은 줄었고 당뇨 지표는 모두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것은 제 몸무게가 2-3kg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어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체중 BMI가 25로 비만 전 단계였는데 지금은 26이 되어 비만 1단계가 되었습니다. 허리둘레도 지난해 90cm를 깨고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경계 근처입니다. BMI와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질병 위험도가 지난해에는 약간 높음이었는데 지금은 매우 높음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동안 저는 제 몸의 수치를 모두 완전한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과제가 몸무게를 제 목표 몸무게인 65kg 수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크게 힘들이지 않으면서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한 인슐린과 맨발 걷기의 시너지 효과를 찾는 것입니다. 최근 마구마구 뜨고 있는
노년내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갑자기 유명해져서 강좌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내용은 늘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강좌마다 조회수는 수십만이 기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수님의 말씀이 참 달콤합니다. 이분은 나이가 70이 가까워지거나 넘으면 초등학교 식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귓가에 달콤한 캔디 같은 말입니다. 까끌까끌한 현미 대신 맛있는 흰쌀밥, 고기 반찬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굳이 살을 빼려고 하지 마라. 잘못 살을 빼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좀 있어도 된다. 약을 먹으면서 조절하면 된다. 정말 내 귀에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예로 든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한 노인이 자식을 따라 병원에 왔는데 흰쌀밥 고깃국을 드시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더라. 왜 들은 척도 안 하는가 봤더니 평생의 소신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소식, 즉 적게 먹는 식단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못하더라 등등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노인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적게 먹어서 깡 말랐는데 운동도 하지 않아 근육도 거의 없는 그런 노인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내용으로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싱겁게 먹지 마세요. 맛있게 짭짤하게 드세요. 혈압 올라가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정상 혈압 120은 의사들이 약 팔아먹으려고 아무 근거도 없이 맞는 겁니다. 실제 정상 혈압은 자기 나이에 90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70살이면 혈압이 160까지는 정상입니다. 정말 달콤하죠? 저는 일단 제 귀에 달콤하면 경계합니다. 이 표의 내용이 혈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들입니다. 즉 피의 양과 질, 혈관 내부 상태, 내피세포를 포함한 혈관세포의 건강 상태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채널 54분 영상을 꼭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미 혈관 중간막과 바깥막이 많이 굳어있기 때문에 혈관 탄성이 나빠져 있습니다. 저는 알부민과 나트륨을 관리해서 혈액의 양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저의 몸은 비만 1단계이고 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중성지방이 높고 당뇨 전 단계이기 때문에 혈액이 쉽게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혈압을 정상 수치로 가져가는 것은 그리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약점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저처럼 당뇨 전 단계인 분, 혈압이 높으신 분, 비만이거나 과체중이신 분,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계신 분, 대사증후군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1년간 저와 함께 건강을 되찾아가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